네, 윤석열 정부에서 87조 원, 87조 원 말도 잘 안 나네. 너무 커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재정 펑크, 세수 펑크를 냈다는 보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집권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금 더 많이 거두면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묘안을 갖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명지대 이광재 석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국회 사무총장도 지내시고 재정 문제에 대해서 또 누구보다도 국회의원 계속 하시면서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또 묘안이 있다고 하셔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는 아니고. 지금 페이스북에 돈을 일하게 하라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돈을 일하게 해야 되는 거 맞긴 맞는데 하여튼 당장 뭐 엊그제도 발표가 된 게 작년에도 한 30조 원 세수 펑크가 났다고 그러고 그 전해도 뭐 한 50조 원 났다고 그래가지고 뭐 거의 다 합쳐서 80조 원 넘게 세수 펑크가 이미 난 상태인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편법도 쓰고 있다 정부에서 네, 기금에서 그렇죠. 가지고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재정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저는 빠져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일단 세금이 저는 점점 더 안 거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법인세가 그 작년에 15조가 안 거쳤거든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올해 트럼프 관세 폭탄을 맞고 나면은 아마 대한민국 기업 중에 흑자 나는 기업이 없을걸요? 아, 그러면은 법인세는 흑자가 나야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수출 대기업들이 많이 내죠. 네. 네. 그러면 결국은 법인세는 더 안 거칠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가 5조 7천억이 안 거쳤는데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 국면에 있잖아요. 네. 부동산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으면은 또 부동산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안 거치겠죠. 네.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럼 기업이 유축된다는 거는 증시가 위축되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에 250조가 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냐면 증권거래소나 이게 안 거치겠죠. 네. 그러면 아마 지금 추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여태까지는 기금으로 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추경한다고 하니까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거든요. 나는 본질적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에 재정의 위기 국면에 경제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봐요. 아, 그러면은 이게 한 1, 2년 정도 살림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계속해서 생길 수 우리가 있다. 그 부동산 중심의 경제에서 지금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새로운 기업 5년 내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기업을 봤어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엔비디아도 나타났고 테슬라도 나타났고 페이스북도 나타났고 근데 우리는 새로 나타난 기업이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외에는. 그러네요. 여전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렇죠. 뭐, 다 그렇죠? 기존에 있던 대기업들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부동산 중심에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업이 안 탄생하니까 세금이 안 거치게 되는 구조적 위기에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요.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 예산 규모는 계속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늘어났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편안해졌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사는 건 또 팍팍하다고들 다들 그러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0조 원씩 늘어났어요. 100조 원씩. 지금 700조를 예산 시대가 왔는데 예산은 늘어나는데 국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는 좋은 일자리 내 소득이 줄어들고 또 하나는 집값 문제 때문에 집 사는데 내가 월급을 20년 저축하는 이런 나라는 없거든요. 또 하나는 애를 영어 학원 보내는데 50만 원, 100만 원 드는 이런 나라는 없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3억 5천만 원이 드니까 주택 문제 교육부에서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또 하나는 연세 드신 분이 애들 공부시키고 뭐 시집장가할 때 돈도 보태주고 하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의 간병비나 요양비 이거는 40, 50대는 또 부모님한테 또 허리가 휙 부모님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20, 30대는 일자리하고 집 문제 애들 키우는 것 때문에 어렵고 라고 하다 보니까 국가 예산은 늘려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 예산은 700조 원이나 쓰는데 국민의 삶은 점점 더 이전 애 하나 낳기 키우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뭐 한다고 예산을 늘려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고는 있는데 집값이나 뭐 교육비나 이런 거 비용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더 빨리 뛰니까 힘들어진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이 교육 문제와
결국은 집 문제, 네네. 그다음에 노후 연금 문제 이건 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게 사는 거고 네. 일자리 문제는 사실 시장과 협력해야 될 문제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당연하죠. 우리 상황이네요. 유럽 같은 경우에 대학교 네. 같은 경우 학비가 없는 나라도 많잖아요. 아,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 사회적 주택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주택, 뭐 우리로 따지면 공공주택 같은 네, 개념이죠. 근데 평수도 많고 네네네. 주택 보급률 자체가 130%까지 가거든 복지국가는 그렇거든요. 네네네. 이제 나 홀로가 40%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1인 가구가 40% 넘어가고 뭐 절반 넘는다고 금방 그런 얘기가 서울 나오고 같은 있죠. 경우가 그렇게 되고 네. 있죠. 그럼 어쨌든 집값이나 교육비 등등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한 번 또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가고 있는 예산은 중에 다 잘 쓰이고 있나? 뭐 이런 생각하게 돼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그걸 좀 돌려가지고 집값이나 이런 교육비 충당하는데 쓰시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AI 정부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AI 정부는 무슨 뜻입니까? 이 철저하게 예산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거를 해야 된다. 얘가 제가 이제 국회의원 생활도 여러 번 해봤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저출생 예산에 무려 17년 동안 380조를 썼거든요. 380조 원 17년 동안요. 네, 380조 원을 썼는데 0.73면은 이건 뭔가 돈이 잘못 쓰여졌다는 거죠. 합계 출산율 0.74. 그렇죠. 계속 또 하나는 떨어졌죠. 농촌에 우리가 매년 18조 원을 집어넣거든요. 네. 근데 지금 면 단위에서 애 하나도 안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농가가 8만 5천 농가밖에 안 되는데 130조 원을 수출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100만 농가가 있는데 13조 원 수출해요. 네. 거의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거의 100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또 하나는 교육 예산인데 우리가 매년 내국세의 세금의 20.7%를 적립하다 보니까 한 100조 원쯤 쓰거든요. 초중고등학교에. 그게 그렇게 퍼센티지가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애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출생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학교 밖 아이들은 계속 늘어나고 뭔가 지금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돈으로만 따지면은 2020년 기준으로 우리가 학생 한 명당 830만 원이 예산이 되는데 2070년이 되면은 7,390만 원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근본적으로 돈 쓰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돈을 낭비를 줄이는 AI 이거 제가 아주 자꾸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확실하게 돈을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안 쓴다. AI로 뭔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렇죠. 얘를 분석하게 되면은 지금은 국회의원들한테 어마어마한 이렇게 이 주지 말고 단어 검색해 보면은 네네네. 이 부처간 중복 예산이 어디인지, 네네네. 누가 예산을 세웠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실제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갖다 주나요? 다 보고 엄청난 책으로 주죠. 그래서 근데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뭐냐면 세부 사업 계획을 가져오라면 안 주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700조를 국회의원이 그걸 어떻게 심사를 해요? 안 그래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쨌든 정부가 예산을 그렇게 쓰겠다고 딱 국회 보고를 하면 국회가 심사를 해서 효율적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는 그 심사를 책무를 받는 하는데 기껏 해봐야 700조 중에 뭐 1, 2조 깎았다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대충 다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뒤로 뭐냐면은 지역구 예산 챙겨주고 대충 넘어가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전체 전산화 AI로 해가지고 네네네. 계속 이거를 분석하고 이게 없앨 건 없애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아니 저도 최근에 들어보니까요. 그 애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통신연구원 그 대덕단지에 있는데 거기서 재정 디지털 트윈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비슷한 개념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건 아주 국회 사무총장 국회의원 할 때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평가까지.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로 베이스 예산을 20년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뭐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도 못 들어오고 장관들이 모여요. 총리하고 해서 맨날 며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국가의 우선순위에 예산을 어디다 둘 건지. 그래서 그 장관이 토론에 승리하면은 예산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제로 베이스 예산이 필요하냐면 전두환 때 한 번 했고 이땐 기껏 해봐야 4,000불 시대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15,000불에서 2만 불씩 돼요. 근데 지금은 3만 불이 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쓰는 생활비가 다르고 중학교 때 생활비가 다르고 고등학교 때 생활비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돈 쓰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AI 시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네. 교육혁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돈인 100조 원을 쓰면은 그러면 핀란드처럼 교실 하나에 아이가 2명이 들어가든지 선생님이 2명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IT 교육이 미국의 2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나라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여기에 대대적인 예산을 교육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집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로 철도가 8조 주택에 3조를 넣거든요. 집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이 도로 예산을 줄이고 철도 예산을 늘리고 주택 예산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려운 게요. 그 아까 제로 베이스 예산이 이게 관련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 개념을 저도 좀 그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교육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어쨌든 있는 학교는 다 운영을 해야 되고 교사들 월급은 다 나가야 되고 학교 운영비, 전기료, 난방비 다 하던 거 다 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신규 사업 뭐 전체 1% 2% 신규 사업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걸 가지고 그것만 막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집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도로 닦고 있던 거 다 닦아야 되고 계획 세워진 거 다 닦아야 되는데 그거 다 하고 조금 신규 예산으로 뭐 이렇게 지금 상황에 맞는 기후 변화 시대에 뭐 교통수단을 하고 뭐 AI 관련된 자율주행차 논의합시다. 조금 1, 2% 있는 것만 심의하게 되잖아요. 그럼 제로 베이스라는 게 그럼 기존에 하던 거를 싹 다시 한번 엎어서 생각해 보자. 그러는 그럼요. 겁니까? 그렇죠. 이 99%를 다시 하자. 원체 우리가 뭐냐면 이제 계단식 점령 기존에 하던 사업은 계속 조금 물가상 이렇게 하지 말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어디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를 다시 정립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교 들어가면은 씀씀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럼 거기에 맞게 국가의 프로젝트를 정해서 거기에 예산 구조를 다시 한번 짜야만 그래야 성과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했었나요? 한 번 했죠. 한 번 했는데 모두 다를 하지는 못했죠. 네. 그러나 한번 큰 수술이 있었는데 그것도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정해야 돼요. 일자리, 집, 교육, 보육, 교육, 노후연금. 네네. 적어도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인간은 살아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도로, 철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산악지대가 많으면 철도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 도로 보면은 지금도 계속 닦거든요. 그렇죠. 철도가 또 뭐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고. 오히려 철도를 해놓으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칸센 우리가 뉴욕 영화 보게 되면 저 멀리서 지하철로 다니잖아요. 네, 철도로. 네. 그리고 이 주택 예산 같은 경우가 3조밖에 안 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항상 뭐라 하냐면 주택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네. 주택 기금은 국민들이 내가 아파트 청약 받으려 그 국민들이 낸 돈이지. 그렇죠. 네네네. 그게 우리 청약 저축해 놓은 게 그 돈은 아니거든요. 주택기금인데. 일반 네. 회계 내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택에 확실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조기 대선이 그러면 거기서 논의를 해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 행복하게 정권이 어디로 가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려면 기본 요소 일자리, 네. 집, 보육, 교육 그렇잖아요. 의료, 그다음에 노후, 안정된 생활 이거를 국가의 목표를 확실히 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장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그때도 했나요? 그때도 했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는 이제 이거는 국가의 경제 발전 모델이나 뭐 국민의 수요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근데 네. 지금은 AI라는 게 그렇죠.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미국에서 엄청난 논란을 겪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정보 효율화를 위해 19살짜리 데려갔잖아요. 네네. 도지 이렇게 데리고 그런데 그게 옳든 그러든 뭐냐면 결국 이게 AI로 분석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인 부분은 털어내지만 또 공공성이 있는 건 있거든요. 네네네. 사실 지하철이 적자가 나죠. 적자가 나는 게 맞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네? 네. 어르신들도 태우고 다녀야 되고. 그건 뭐. 적자가 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불효불급함,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낭비적 요소는 과감하게 없어야 그러면 지하철도 적자를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그렇잖아요.
아,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거는 꼭 다음 정부 들어서게 되면 초반에 좀 해보면 좋겠네요.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예산을 저는 전체적으로 논의해보자. 아니 이렇게 뭐냐면 집 사는데 이렇게 인생을 저당 잡힌 인생을 사는 나라가 전세가 어디 있어요. 애들 영어 학원비에 50만 원, 100만 원 유치원에 쓰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칸 아카데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이렇게 했잖아요. 한국에 우리가 칸 아카데미 이제 AI 교육 서비스를 하잖아요. 큰일 나요 이러면. 근데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집이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 뭐 그래서 불평등도 생기고 어쩌고 막 얘기는 하면서도 막상 예산을 짤 때 되면 뭐 하던 거는 다 하고 요거는 조금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한번 뒤엎어 보자. 그게 재정문 주택 문제, 해법이다. 교육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이 세금 내지 말아야 돼요. 세금 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젊은이들아 많은 사람들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간병비, 아, 그렇죠. 간병인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이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집 문제, 집값 문제 때문에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잖아요. 네. 그럼 국회에서 적어도 1년 단위 6개월 계획을 세워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우리가 국민이 세금 낼 맛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이런 거 해결하지 못하면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게요. 근데 세금은 안 그래도 근데 세금 걷기는 참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쓰신 글 중에 또 요 대목이 사실 저는 눈에 띄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사실 자산이 많다. 맞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물론 돈을 써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는 균형 재정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게 어려우면 또 자산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무슨 뜻이죠? 하나는 연기금하고 우리 퇴직연금이 3천조 원 국민들이 열심히 벌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국부펀드 같은 걸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미래기술 투자를 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시중은행에 8천조 원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가 만약에 산업은행에 네. 자본금을 10조 원을 늘려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동원 가능한 게 100조 원이 되거든요. 아, 은행이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면 그걸로 이제 더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돈을 우리가 더 끌어온다. 손정이라는 그 일본의 회장 한 명이 100조 원 비전 펀드를 만드는데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산업은행 자본금 10조만 늘리면 100조 원 동원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삼성이나 SK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을 M&A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같이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은행이나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벤처펀드 같은 거를 거기에 자본금만 늘려주면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면 은행은 돈을 일을 하게 해가지고 국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괜히 세금 걷느라고 국민들한테 돈 뺏고, 응? 그리고 또 나눠준다고 심사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은행의 이 원리를 이용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산업은행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은행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공공을 위해서 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서 역할을 상당 부분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역할을 국책은행이잖아요. 하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은행 정도의 역량이 IB 역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의 우리가 미래기술 투자를 보다 광범위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이제 사모펀드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좀 망해가는 회사를 사실 하는 거는 사모펀드 시장에서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우리가 국책은행을 활용해서 기술 투자, 미래 기업주로 가야 된다. 지금 금융이 너무 부동산 대출 위주에 가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미래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이 국부펀드가 하는 역할하고 또 유사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게 만드는 보다 그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기술신보, 신용보증기금보다 벤처나 기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아, 저는 근데 쓰신 글에서 지금 말씀하신 얘기 또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또 확 귀에 들어오는 거는 정부가 가진 땅도 엄청 많다. 그 당연하죠. 땅을 활용해야 된다. 이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도지사를 해보니까 강원도지사를 해보니까 기업 유치를 딱 하려고 보니까 땅이 있냐 없냐. 땅을 일단 하게 되면 이거 인허가 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서울에 무슨 건물을 지어도 서울 같은 경우에 네네. 땅값이 60%예요. 네, 땅값이 싸야 집값을 싼 거를 만들든지 뭔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싼 땅이 어디 있을까? 국가가 갖고 있는 교육용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군부대 용지, 산림청 땅, 교육용지면은 그게 학교인가요? 대학교, 대학 국립대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네네. 이런 건 다 교육용지잖아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가 분당에만 하더라도 지금 초등학교가 비고 있어요. 그렇죠. 저출생 때문에 네. 학교가 그러면 비고 초등학교가 보통 4,000평 정도 돼요. 네네. 그러면 이 4,000평 정도가 보통 도심에 있는 4,000평이면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죠. 분당이면 뭐 예를 들어서 분당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거든요. 몇 조 원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등학교의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만약에 국립대학 대학 같은 데 보면은 대충 4층 5층짜리 건물이잖아요. 이런 데를 뭐냐면 우리가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든지 군부대 같은 경우 파주 LCD도 군부대 땅이었어요. 부산의 센텀시티도 군부대 땅이었어요. 그랬군요. 거기가. 그래서 또 개발이 가능했던 것도 그러니까 있네요. 군부대 땅은 평지고 거기에 전기하고 상하수도는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빨리 뭐냐면 첨단 산업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엄마들이 지금 1년에 거의 2,000개씩 우리가 어린이집 문을 닫으니까 공공 어린이집을 찾기 위해서 애를 먹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또 공공 어린이집은 또 해당 부서가 땅을 갖고 있어야 또 예산을 지원해줘. 네.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행안부 재산인지 국방부 재산인지 교육부 재산 아무 상관없거든요. 네. 총 징발령을 내려서라도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행정재산, 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하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학교 부지를 뭐 조금 공공적인 뭐 기업이나 뭐 기업은 좀 사적인 거지만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 같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렵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우리 부처 간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또 교육부 땅이고 교육부 땅이니까. 이건 또 복지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에는 어린이집은 복지부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다. 복지부는 무슨 복지부 땅이 무슨 상관이 있으면 교육부 땅 무슨 그거는 국가 재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 어떻게 우리가 보면 보기엔 다 국민 똑같은 재산이거든. 정부인데. 그래서 제가 기재부 상에서 장부상 관리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말고 국가의 가장 우선적인 일자리, 집, 교육, 보육, 노후 생활 이거를 위해서는 국가 갖고 있는 돈도 확실하게 예산도 집중하고 연기금도 집중해서 쓰고 일반 금융기관도 집중해서 쓰고 그리고 땅도 집중해서 써서 우리가 자산 전체를 보고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거죠. 우리가 뭐 집안 살림을 조그만 걸 살아도 야 우리 집이 자산이 얼마냐, 부채가 얼마냐, 예금이 얼마냐, 보험이 얼마냐 이런 거 다 따지면서 가족 계획을 세우잖아요. 국가가 이제는 부처 간 이기주를 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전체 자산 그리고 시중에서 작동되고 있는 8천조 이거를 제대로 한눈에 보고 쓰면은 국민을 좀 더 낫게 살 수 있다. 이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제가 국유재산을 한번 사용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거창한 건 아니고 시민들하고 토론하려고 막 이렇게 장소 좀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비어 있는 공간들은 되게 싸게 또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관을 하기로 하고 딱 행사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굉장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벽에 테이프를 붙이지 말래요. 벽에 테이프로 왜 토론회 하다 보면 포스터도 붙이고 막 토론 내용도 포스터에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공공기물 훼손이라고 붙이면 안 된다. 뭔 하면 안 된다. 뭔 하면 막 안 된다고 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사해서 진짜 돈 내고 그냥 그 민간 기업 가가지고 대관해서 쓰지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혁신해야 되죠. 그럼 지금 우리가 대학교의 강의실에 대략 그 40% 정도가 빕니다. 초등학교는 방과 후에 그대로 다 비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유럽 가 보니까 거기서 지방의회를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의회를요? 네. 의회 건물을 이렇게 다 기초의회 건물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유럽 가면 가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의회 건물 우리는 다 따로따로 갖고 있고 의리의리하다고도 그리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서울시나 모든 공공기관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걸 전산으로 한눈에 보면은 내가 이 사무실을 가 쓸 수 있구나. 이게 자체가 해놓으면은 훨씬 더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국민의 세금을 저도 이 청와대 생활과 강원도지사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쓴다. 이제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자산을 놓고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줘야 된다. 네. 저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유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성장밖에 답이 없다. 네. 두 번째로는 국민의 세금을 줄여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 네. 필요한 돈은 재원을 마련해 본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강한 프랑스를 만들었는데 이제 세금이 점점 안 거쳐요. 네. 네. 그리고 좀 있으면은 미국이 법인세가 18%로 내렸는데 우리가 미국 법인세보다 높이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건. 만약에 싱가포르, 홍콩보다 다른 나라보다 기업은 이익을 쫓아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편으로 관세를 때리고 네. 관세가 견디기 어려우면 미국에 공장 짓는데 법인세가 더 낮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법인세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상속세 이거 대대적으로 지금 뭐냐면 낮추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이 상속세가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이 지금 싱가포르 엄청나게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세금은 국가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고 한편으로 성장 전략을 쓰지만 한편으로는 세금을 어떻게든지 줄일 수 있는 네. 그래야 경쟁력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 국민들한테는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과거처럼 그냥 셀러리맨 100% 걷고 응? 유리할 지갑 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돈 막 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오늘 그 묘안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정도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로 베이스 예산을 짜서 지금 시대에 맞는 데에 먼저 이 돈이 많이 가게 정부 재정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금융을 좀 활용을 하자. 금융을 활용해서 세금 걷어서 재정으로 하는 거 말고 다른 일들 특히 산업은행, 이 자본금 확충 같은 일로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가진 땅이나 금융자산 같은 자산도 많으니까 이걸 좀 활용해서 국민들이 그걸로 바로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세 가지 제안 주셨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 사실 민주당은 사실 오랫동안 복지국가 주장하면서 지금 한 15년 된 것 같아요. 복지국가 주장하면서 쭉 예산도 늘리고 복지 늘리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 보수 진보 논쟁의 한 축인데 좀 그걸 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그걸 좀 바꿔보자 이런 제안을 또 아니 하시는 저는 더 건가요? 확실한 복지 국가를 하자는 거예요. 네네. 복지가 뭐냐?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 네네네. 또 하나는 집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한다. 그리고 보육교육 문제, 애 키우는데 걱정이 없게 한다. 네. 그다음에 노후 생활이 걱정 없게 합니다. 오히려 뭐냐면 복지를 산발적으로 하지 돈을 산발적으로 쓰지 말고 국민 행복이라는 부분에 딱 맞춰서 집중해서 오히려 쓰는 것이 이것이 성장 전략이면서 생산적 복지 전략이다. 오히려 더 방만한 미래 계획보다는 손에 잡히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혁신 성장이고 생산적 복지를 확실하게 만들자. 괜히 여러 가지 복지한다고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자리, 집, 네. 보육, 교육, 노후 생활 네. 이거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